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모두가 잠든 새벽 5시에 환경미화원 친정아빠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어느 아내가 겪은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사위가 모텔에서 나오는 걸 똑똑히 봤다는 아빠의 호통에 우황청심환까지 삼키며 미행을 시작한 아내가 마주한 그날의 현장. 궁금하시죠? 함께 들어보시죠. 새벽 4시 55분이었어요. 커튼 사이로 아직은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들던 시간이었죠. 머리맡에 둔 핸드폰이 마치 비명을 지르듯 요란하게 진동을 울리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로 더듬더듬 핸드폰을 찾아 쥐었을 때 화면에 뜬 이름은 아빠였어요. 부평에서 40년을 환경미화원으로 살아온 우리 아빠는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시거든요. 하지만 딸네 집에 이 시간에 전화를 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아빠? 이 시간에 웬일?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거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에도 다혈질이긴 하셨지만 그날 아빠의 목소리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정란아, 너 지금 자고 있냐? 어이구, 이 답답한 거사. 김서방 그놈 지금 집에 있어? 어? 아, 있어, 없어. 꼭두새벽부터 뜬금없이 사위 타령하는 아빠 목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옆자리를 더듬었죠.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남편 재광 씨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주말이라 물류센터 새벽 알바를 간다고 했었거든요. 아들 교육비를 마련하느라 남편은 벌써 13년째 닥치는 대로 부업을 하고 있었죠. 아, 재광 씨 새벽에 일하러 갔지. 아빠, 갑자기 왜 그래? 일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일? 내가 지금 부평 땡땡 모텔 앞이다.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김서방 그놈이 양복을 쫙 빼입고 어떤 여자랑 모텔에서 나오더라 이 말이여. 이 꼭두 새벽에 말이야.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아빠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길거리에서 청소하다 말고 전화를 하신 건지 쓱쓱 빗자루 쓰는 소리와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죠. 아, 아빠, 잘못 본 거 아니야? 재광 씨는 물류센터 갔는데 왜 거기서 나와? 비슷한 사람 본 거겠지. 아이고, 이년아, 내가 사위 얼굴도 몰라볼까 봐. 내가 가서 확 멱살이라도 잡으려다가 혹시라도 네가 알면 뒤집어질까 봐 꾹 참은겨. 김서방 그놈 내가 빗자루로 패 죽여도 할 말 없는겨. 양복은 또 언제 그렇게 해 입었대? 번지르르하게 입고서는 여자 뒤를 졸졸 따라가더라니께. 아빠는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붓다가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야, 끊는다이. 내 일단 청소는 마저 해야 하니까 좀 이따 너희 집으로 들를 거여. 그놈 들어오면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가서 아주 작사를 내놓을 거여.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액정이 꺼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귓가를 때렸어요. 제 남편 송재광. 결혼하고 7년쯤 지났을 때부터였죠. 아들 병훈이 학자금을 미리 모아야 한다며 평일 밤엔 대리운전, 주말엔 물류센터 상하차 알바를 시작한 게요. 그게 벌써 13년입니다. 매일 양복을 입고 출근했다가 밤이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서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남편이 늘 안쓰러웠습니다.
언젠가부터 남편 옷에 낯선 라벤더 향기가 묻어날 때도 대리운전 손님 차에서 밴 냄새겠거니 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그 사람이 모텔에서 나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작업복이 아니라 양복을 입고요. 저희 아빠가 워낙 사위를 못마땅하게 여기긴 했지만 없는 소리를 지어내서 하실 분은 아니었죠. 저는 비틀대며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어둠이 가시지 않은 부평 시내의 찬 공기가 뺨을 때렸어요. 저 멀리 어디선가 아빠의 빗자루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지나가는 차들을 보며 저 차 중에 남편의 차가 있을까? 있다면 지금 누구와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도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전화를 해서 당신 지금 어디야?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아무렇지 않게 물류센터지 라고 대답한다면 저는 그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빠를 믿어야 할까요? 심장 박동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타고 온몸으로 울려 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직은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22년을 성실 하나로 살아온 남편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수백 번을 되뇌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고 날카로운 씨앗 하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씨앗의 이름이 의심인지 아니면 배신감인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부평의 푸르스름한 새벽이 그날따라 유난히 시리고 낯설게만 느껴질 뿐이었죠.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인천 부평에 살고 있는 47살 한정란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다혈질이지만 속정 깊은 친정아빠가 저희 집 근처에 살고 계시고 저는 22년을 한결같이 성실했던 남편과 우리 집의 보물인 아들 병훈이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 단출하게 살아왔죠. 이 사연은 저희 친정아빠가 정말로 빗자루를 들고 사위를 잡으러 뛰어왔던 어느 기막힌 날의 이야기예요.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날 저희 가족이 마주한 진실은 우황청심한 한 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죠. 왜 우리 아빠가 그토록 사위를 못마땅해 했는지, 그리고 그 22년의 세월 속에 어떤 가시가 박혀 있었는지 처음부터 하나씩 말씀드려 볼까 해요. 제가 제 남편 재광 씨를 처음 집으로 데려왔던 날, 그날은 유독 바람이 차가웠어요. 청소부로 일하던 친정아빠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부평대로를 청소하러 나왔다가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죠. 저는 미리 친정에 와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위 될 사람이 처음 인사 오는 날이라 집안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거든요. 아빠는 집에 오자마자 평소 입던 꾀재재한 회색 작업복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 쑤셔 넣더라고요. 마치 다시는 꺼내지 않을 물건처럼 말이에요. 아빠는 어디서 빌려왔는지 어깨가 한 뼘이나 남는 커다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 아빠의 손이 그날따라 참 많이 떨렸던 기억이 나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빠의 손이었어요. 아빠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비누를 잔뜩 묻힌 다음 손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한 번 씻고 나와서 수건에 물기를 닦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들어가서 비누칠을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그 후 22년 동안 아빠는 사위를 만날 때마다 항상 그렇게 손을 2번씩 씻곤 하셨죠. 드디어 재광 씨가 도착했습니다. 품에는 비싼 양주 한 병을 들고 잔뜩 긴장한 얼굴로 현관문에 들어섰죠. 아빠는 거실 소파에 앉아 빌려 입은 양복깃을 만지작거리며 헛기침만 해댔어요. 그래, 자네는 뭐 하는 사람인가?
아빠의 첫 마디는 으름장에 가까웠습니다. 재광 씨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대답했죠. 아버님, 저는 중소기업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정란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합니다. 아빠는 재광 씨가 건넨 양주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툭 내뱉었습니다. 양주는 무슨... 이런 건 부잣집 양반들이나 마시는 거지. 나는 그냥 시장표 막걸리가 최고여. 그러고는 그 비싼 술을 부엌 구석으로 치워버리더라고요. 그날 밤 재광 씨가 돌아가고 나서 아빠는 혼자 동네 평상에 나가 캔커피 하나를 들고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빠가 사위의 직장이나 차림새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러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아빠 특유의 다혈질 성격이 또 도졌나 싶었죠. 사실 저와 아빠 사이에는 30년 넘게 아물지 않은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9살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때였어요. 그날 아침 아빠는 전날 밤부터 미리 다려놓은 셔츠를 입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란아, 오늘 아빠가 학교 가도 되겠지? 너 달리기 하는 거 보려고 그려. 저는 신발끈을 묶다 말고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빠, 작업복 입고 오지 마요. 창피하단 말이야. 그 순간의 정막을 저는 47이 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빠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그려, 알았다. 한마디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운동회에 아빠는 정말로 양복 비슷한 옷을 찾아 입고 오셨습니다. 친구들이 너네 아빠 뭐 하시냐 하고 물었을 때 저는 아빠 옆에서 우리 아빠 회사 다녀. 라며 거짓말을 했어요. 아빠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었으면서도 아무 내색 없이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셨죠. 하지만 그날 밤 부엌에서 등을 돌리고 앉아 한참 동안 소주를 마시던 아빠의 굽은 등 뒤로 형광등 불빛이 참 쓸쓸하기도 비쳤습니다. 그 이후로 아빠는 단 한 번도 제 학교 행사에 오지 않으셨어요. 졸업식 때도 입학식 때도 말이죠. 결혼하고 나서도 아빠와의 그 묘한 거리감은 계속되었습니다. 재광 씨가 결혼 7년 차에 병훈이 교육비라도 보태야겠다 하며 야간 대리운전을 시작했을 때도 아빠는 격려 대신 호통부터 쳤습니다. 남자가 월매나 능력이 없으면 말이여 밤이슬 맞아가며 길바닥을 헤매겠다는 말이여. 괜히 그 시기 하지 말고 하던 일이나 잘혀. 남편은 허허 웃으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넘겼지만 저는 아빠가 왜 그렇게 날카롭게 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정말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영업하느라 발바닥 땀나게 뛰고 밤에는 졸음을 쫓아가며 핸들을 잡았죠. 주말에는 부평 외곽에 있는 물류센터에 나가 야간 상하차 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13년을 하루같이 살았어요. 남편의 일상은 늘 시계추처럼 정확했습니다. 새벽에 들어와 잠깐 눈을 붙이고 출근하기 전에는 항상 거실에 있는 화분에 물을 2번씩 주는 게 그의 습관이었죠. 한 번은 흙이 푹 젖을 만큼 깊게 주고 조금 있다가는 잎사귀에 살짝만 뿌려주는 식이었어요. 그 성실함이 우리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오전 6시면 학교 급식실로 출근해 커다란 솥 앞에서 수백 명분의 국을 끓였죠. 동료들과 함께 회색 머리띠를 단단히 묶고 일하다 보면 옷에는 어느새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남편의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고 아들 병훈이의 학원비를 결제하는 게 제 일상의 가장 큰 보람이었죠. 남편은 그런 저에게 늘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당신이 고생이 많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이 우리 아이의 미래가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노년도 조금은 편안해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저희 아빠는 매주 수요일마다 떡봉지 하나를 들고 저희 집에 들르셨어요. 사위가 있을 때는 항상 으름장을 놓고 가셨지만 사위가 없는 날엔 거실 소파에 앉아 우리 병훈이 사진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셨습니다. 김서방 그놈 요즘도 밖에 나간다며? 적당히 그 시기 하라고요. 사람 몸이 무쇠가 아니요. 걱정인지 타박인지 모를 아빠의 말들을 흘려들으며 저는 그저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이 지금만 같기를 하고 바랐죠. 그런데 6개월 전 그 평화로웠던 일상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추운 11월 저녁이었어요. 재광 씨가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퇴근을 했더라고요.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남편은 밥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더군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제 질문에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골목의 가로등 아래에서 한참 동안 담배를 피웠습니다. 저는 베란다 끝에 서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결혼하면서부터 담배를 거의 끊다시피 했던 사람인데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그 불빛이 그렇게 위태로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였을까요? 남편의 와이셔츠 깃에서 낯선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게요. 평소 쓰던 스킨 향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류센터의 매캐한 먼지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은은하고 부드러운 라벤더 향기였죠. 처음에는 그냥 대리운전 손님 차에서 뵌 향기겠지 싶었습니다. 오늘 손님 차 향기가 좋았나 보네 하고 넘기려는데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가 셔츠를 벗어버렸습니다.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고생하는 남편인데 내가 이런 사소한 냄새 하나로 사람을 의심해서야 되겠나 싶었거든요. 어쩌면 답을 듣는 게 무서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우리 집의 평화가 그 작은 의문 하나로 무너져 버릴까봐 겁이 났던 거죠. 하지만 남편의 새벽 외출은 점점 더 잦아졌고 가끔은 아침 해가 훤히 뜨고 나서야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물류센터 일이 바빠서 잔업을 했다곤 하는데 남편의 눈밑이 유난히 어둡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죠. 그 즈음이었어요. 우리 아들 병훈이가 호주 시드니 음대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은 게요. 1년 학비와 생활비만 해도 5천만 원이 넘는다는 소리에 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재광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병훈이 어떻게든 호주 보내자. 걱정 마.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돼. 그 말을 할 때 남편의 표정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저 고맙고 안타까운 마음에 미안해요, 여보. 라고만 했죠. 그때 제가 남편의 눈을 제대로 한 번만 더 들여다봤더라면 그 6개월이 조금은 덜 아팠을까요? 의심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한 번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다 그쪽으로 연결하게 되거든요. 그 새벽 친정 아빠의 그 불같은 전화를 받고 난 뒤 제 안의 안쓰러움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칼날로 변했습니다. 김서방이 부평 모텔에서 나오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이 욕실에 들어간 사이 조심스럽게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를 뒤졌어요. 손끝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러다 손가락 끝에 닿은 작은 종이 한 장. 부평 땡땡 모텔이라고 선명하게 찍힌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불과 사흘 전이었죠. 그 영수증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13년 동안 믿어온 남편의 성실함이 그 종이 한 장에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의 숨소리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낯설고 무섭게 들리던지. 다음 날 오후 저는 동네 카페에서 단짝 친구 미경이를 만났습니다. 아빠의 전화 이야기와 모텔 영수증 이야기를 털어놓자마자 미경이가 컵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정란아, 너 바보야? 모텔 영수증까지 나왔으면 이건 끝난 거야. 미경이는 당장이라도 남편 회사를 찾아가자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22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경아, 나 미행이라도 해볼까 봐.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제 말에 미경이는 잠시 멍해 있더니 이내 자기 차 키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내 차 가져가. 네 차는 남편이 금방 알아볼 거 아냐. 아이고, 그냥 물어보면 될걸. 별짓을 다 한다. 네, 미경이 말처럼 그냥 물어보는 게 빨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그 혼란스러운 마음은 안 겪어본 사람은 정말 모를 거예요. 저는 미경이와 헤어진 후 집으로 가려다 문득 약국에 들렸습니다. 꼭 필요한 게 있었거든요. 저 우황청심한 한 통, 아니 2통 주세요. 약사가 제 얼굴을 보더니 어디 중요한 시험이라도 보세요?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네. 하며 걱정을 하길래 저도 모르게 아니요, 남편 미행하려고요. 라고 대답해버렸습니다. 약사가 황당하다는 듯 멍하니 저를 쳐다보는데 아유, 농담이에요. 하고 급하게 뛰쳐나왔죠. 어찌나 민망하던지. 아마 그때부터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밤 남편의 동선을 체크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의 13년 알바 패턴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씩 정리해봤죠. 평일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는 대리운전, 주말엔 물류센터, 가끔 일이 많을 때만 새벽 시간을 넘기곤 했죠. 그런데 최근 6개월은 그 패턴이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대리운전 나간다는 사람이 새벽 1시에 나가기도 하고 주말엔 아침 늦게 들어오기도 했으니까요. 그 사이 친정아빠는 매일 전화를 걸어와 제 속을 긁어놓았습니다. 정란아, 너 그놈 아직도 그냥 냅두는겨? 내 당장 빗자루 들고 가서 그놈 다리 몽둥이를 콱 거시기 해버릴 거요. 아빠의 호통에 저는 아빠, 제발 가만 좀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하고 짜증을 냈지만 사실 저도 한계였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미경이의 차를 타고 집 앞 골목 어귀에 숨어 있었어요.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은 차갑게 식어갔죠. 가방에서 미리 사둔 우황청심한 하나를 꺼내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씁쓸한 약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새벽 4시 30분,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재광 씨가 나왔습니다. 늘 입던 그 낡은 점퍼 차림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남편의 차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부평거리는 한산했어요. 남편의 차는 평소 알바를 간다던 물류센터 방향이 아니라 부평 외곽의 낡고 조용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제 가슴이 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어요. 정말이구나. 정말 아빠 말이 맞았구나. 싶은 생각에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남편의 차가 어느 낡은 5층 원룸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남편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건물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중년 여자가 다가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두운 가로등 불빛 아래였지만 두 사람이 서로 짧게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 거리가 너무나 가깝고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조수석 문을 열어 그 여자를 태우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뭔가를 꺼내더니 오히려 그 여자를 따라 건물 안으로 익숙하게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남편을 가여워하고 안타깝게 여겨온 내 마음이 한순간에 비참한 조롱거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가방을 뒤져 남은 우황청심환을 꺼냈습니다. 우걱우걱 급하게 씹어 삼켰지만 도무지 진정이 되질 않았죠. 22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거든요. 결국 저는 핸드폰을 들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발신인은 아빠였어요. 아빠, 김서방이... 뭐요? 김서방이 뭐? 김서방이... 아이고, 답답해서 숨 넘어가겠네. 말을 혀, 이거사. 김서방 그놈이 또 뭘 어쨌다는 거요? 아빠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겨우 호흡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김서방이 지금 어떤 여자랑 원룸으로 들어갔어. 5층이야. 아빠, 나 어떡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제 귀에 수화기 넘어 아빠의 포효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씨부럴 놈의 새끼! 거기 어디요?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지금 당장 간다. 내 이 연병할 놈을 오늘 끝장을 내버릴 거요. 아빠의 포효와 함께 전화는 뚝 끊겼고 저는 차 안에서 멍하니 그 낡은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5층의 어느 한 방에 불이 켜지더군요. 저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우황청심환 두 알의 기운인지 아니면 차오르는 분노 때문인지 제 발걸음은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오늘 모든 걸 끝낸다. 끝낸다. 끝내고 만다. 그 생각 하나로 저는 건물의 어두운 계단을 한 걸음씩 밟고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낡은 시멘트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제 발소리가 정적을 깨며 5층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마침내 도착한 5층의 어느 원룸 앞. 안에서는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바닥에서 축축한 땀이 배어 나왔죠. 20년을 넘게 지켜온 내 세계가 이 문 너머에서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발끝에서부터 차갑게 올라왔거든요.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떨리는 숨을 한 번 크게 내뱉고는 그대로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송재광!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 비명 같은 외침이 좁고 낡은 원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그 찰나였어요. 아니, 문이 다 열리기도 전 좁은 문틈 사이에서 상상도 못한 것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지독하고도 무거운 악취가 제 코끝을 덮쳤어요. 그건 음식이 상한 냄새나 낡은 건물의 곰팡이 냄새 같은 게 아니었어요. 뭔가 썩어 문드러진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한데 모아 지디겨 놓은 것 같은 생전 처음 맡아보는 기괴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외투 소매를 들어 코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헛구역질이 올라와서 눈물이 핑 돌 정도였으니까요. 현관 안쪽에 서 있던 남편 재광 씨가 저를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차림새가 제가 상상했던 불륜남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재광 씨는 두꺼운 비닐 방진복 같은 옷을 양복 위에 덧입고 얼굴에는 필터가 달린 커다란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팔꿈치까지 올라오는 두꺼운 고무장갑을 낀 채였고요.
남편의 손에는 무언가 검은 물체가 담긴 커다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정란아, 네가 여기를 어떻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당황을 넘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자 윤미숙 씨도 저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죠. 저는 코를 막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이 여자는 누구고 이 썩은 냄새는 또 뭐야? 제가 소리를 지르며 안방 쪽으로 한 걸음 내디디를 하자 남편이 급하게 고무장갑 낀 손을 내저으며 저를 막아섰습니다. 오지 마, 정란아. 들어오지 마. 여기 들어오면 안 돼. 하지만 저는 이미 보고 말았습니다. 열려있는 안방문 너머 빛바랜 매트리스 위에 선명하게 남은 검은색 자국을요. 사람의 형상대로 검게 눌어붙은 그 기괴한 자국 주위로 수만 마리의 파리떼가 윙윙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깨진 형광등 조각과 이름 모를 오물들이 뒤섞여 있었고 벽지는 누렇게 뜬 채로 너덜거리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은 사랑을 나누는 은밀한 장소도 불륜 현장도 아니라는 것을요. 이곳은 누군가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한참 동안 방치되어 썩어갔던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고독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어머, 누구신지? 송 선생님 아내분이세요? 중년 여성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미안함과 당혹감이 가득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저를 진정시키려 하며 차분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분, 오해하지 마세요. 송 선생님은 지금 여기 청소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건물 세입자분이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셔서 작고한 지 2달 만에 발견됐거든요. 일반 청소업체는 냄새 때문에 다들 안 온다고 손사래를 치는데 여기 송 선생님만 유일하게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새벽에 이게 무슨 난리람? 중년 여인의 말이 제 귓가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제 남편 송재광이 유통회사 차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시체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신 회사는? 여기 청소하고 또 회사로 가는 거야? 제 물음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진복 사이로 맺힌 땀방울이 마스크 턱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5층 복도 끝에서부터 건물을 통째로 뒤흔드는 것 같은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송재강! 야, 이 시부럴 놈아! 저희 친정아빠 한기철 씨였죠. 아빠는 새벽 청소 때 입던 회색 작업복에 형광 조끼를 그대로 입은 채 한 손에는 빗자루를 몽둥이처럼 움켜쥐고 달려오셨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오느라 숨을 헐떡이면서도 아빠의 눈에는 불이 번쩍이고 있었죠. 그 모습이 듬직했다고 해야 할지 민망했다고 해야 할지 아빠는 남편을 정말로 두들겨 팰 기세였죠. 네가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했어? 정란아 비켜봐라. 내가 저놈의 자식 거시기를 그냥 확 거시기 해버릴 거요. 아빠는 청소 빗자루를 붕붕 휘두르며 재광 씨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 같았죠. 이놈이 이거 정신머리가 나가버린 놈이요. 조강지 쳐 버려두고 이 꼭두 새벽부터 거시기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요. 느닷없는 봉변에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아빠의 빗자루가 남편의 어깨를 매몰차게 후려쳤고 윤미숙 씨는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피했죠. 저는 정신없이 달려들어 아빠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그만해. 아빠, 제발 그만해. 그게 아니야. 비켜, 이년아. 너는 속도 없는겨? 남편이 꼭두 새벽부터 거시기 하고 다니는데 이 와중에 남편 편을 들어? 바람 아니라고. 아빠, 여기 좀 봐. 이게 무슨 냄새인지 좀 맡아보라고. 제가 울부짖으며 소리를 지르자 아빠가 겨우 빗자루를 멈추고 멈칫했습니다. 그제야 아빠의 코끝에도 방 안을 가득 채운 그 지독한 악취가 닿은 모양이었어요. 아빠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안방 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방진복 차림으로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는 사위를, 그리고 남편 옆에 놓인 청소 도구들을 번갈아 보았죠. 좁은 원룸 현관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독한 악취와 아빠의 가쁜 숨소리, 그리고 제 울음 섞인 흐느낌만이 가득했죠. 아빠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아빠의 눈빛이 분노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내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빠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짧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망해불었네. 정란아, 나 갈란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서 계단을 내려가셨습니다. 민망함 때문인지 아니면 당신이 평생 해온 그 청소라는 일을 사위가 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신 건지, 그것도 아니면 사위를 죽일 놈으로 몰아붙였던 미안함 때문이었는지 아빠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더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아빠가 떠난 뒤 재광 씨는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마스크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남편의 얼굴은 6개월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요. 여보, 미안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입이 안 떨어졌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유난히 일찍 퇴근했던 11월의 저녁, 재광 씨는 20년을 넘게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49의 나이에 영업 경력분인 남편을 받아주는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죠. 100군데가 넘는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이랑 병훈이 얼굴을 보는데 회사 잘렸다는 말이 죽어도 안 나오더라고. 우리 병훈이 시드니 대학 가고 싶어 하는데 1년 학비가 5천만 원이라는데 아빠가 백수됐다는 말을 어떻게 해. 그래서 무작정 시작했어. 우연히 아정케어라는 특수청소 업체 구인 광고를 봤거든. 재광 씨는 고개를 떨군 채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천 소장님이 그러시더라. 이 일 비위 약하면 하루도 못 버틴다고. 근데 처음 2달만 잘 버티면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처음 2달은 매일 밤마다 작업 끝나고 집에 오면서 토했어. 몸에 밴 시체 냄새가 안 빠져서. 모텔 들러서 샤워하고 옷 빨고. 그래도 안 빠지는 것 같아서 향수까지 뿌리고 그랬는데 당신이 의심하는 거 알면서도 그게 차라리 낫다 싶었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당신이 너무 속상해할 것 같아서. 남편의 손을 보았습니다. 고무장갑을 벗어던진 남편의 손등은 강한 소독약 때문에 하얗게 일어나 있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양복 안에 작업복을 숨겨 입고 출근했다던 남편. 공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남몰래 울었을 남편의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세 가족 먹고 살려면 당장 한 달에 500은 벌어야 하는데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우리 병훈이 학비도 마련해야 하는데 그래서 꾹 참았어. 사람 죽은 자리 치우면서 나도 죽고 싶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 생각하면서 버텼어. 저는 재광 씨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제 다리에 힘이 먼저 빠져버렸습니다. 남편의 어깨를 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이해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짊어진 책임감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거예요. 일어나요, 여보. 제발 일어나. 우리 이제 집에 가요. 저는 남편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코를 찌르던 지독한 악취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죠. 남편의 떨리는 체온과 굳은 살 박인 거친 손마디만이 가장 아프고도 선명한 진실이었으니까요. 그 폭풍 같은 새벽이 지나고 며칠 동안 저희 집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며칠 휴가를 냈고 저는 학교 급식실 일을 마치고 돌아와 말없이 남편의 곁을 지켰죠.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아껴가며 그저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그러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어요. 친정 아빠로부터 투박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막걸리 사놨다. 김서방이랑 와라. 평소라면 또 무슨 호통을 치려고 부르시나 싶어 가슴부터 철렁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5층 복도에서 빗자루를 내던지고 도망치듯 내려가던 아빠의 뒷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우리는 동네 마트에서 두부 한 모를 사들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함께 김치 볶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식탁 위에는 투박하게 썰어낸 두부 김치와 막걸리 3잔이 나란히 놓였죠. 그런데 그날 저는 아주 낯선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사위가 온다고 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기어이 양복 비슷한 셔츠로 갈아입고 비누 냄새가 진동할 때까지 손을 씻던 우리 아빠였거든요. 하지만 그날 아빠는 회색 작업복 차림 그대로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무릎엔 흙먼지가 조금 묻어 있었고 등 뒤에는 환경미화원 조끼가 의자에 걸려 있었죠. 무엇보다 아빠는 그날 손을 딱 한 번만 씻으셨습니다. 늘 결벽증처럼 2번씩 씻어내던 그 습관을 22년 만에 처음으로 내려놓으신 거예요. 왔냐? 앉아라. 아빠는 무뚝뚝하게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재광 씨는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아빠 맞은편에 앉았죠. 아빠는 말없이 막걸리를 따라 사위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김서방, 마셔라. 남편이 두 손으로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시는 걸 보더니 아빠가 천천히 입을 떼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평소처럼 우렁차지 않고 낮게 갈라져 있었어요. 자네, 손 좀 이리 내봐. 재광 씨가 머뭇거리다 식탁 위로 두 손을 올렸습니다. 독한 소독약 때문에 하얗게 일어난 피부, 락스 냄새가 밴 듯한 거친 손마디, 그리고 손톱 밑에 옅게 남은 작업의 흔적들. 아빠는 자기 손을 펴서 그 옆에 나란히 놓으셨습니다. 40년 동안 부평의 도로를 쓸어온 아빠의 손과 6개월 동안 죽음의 자리를 닦아온 사위의 손, 두 손이 식탁 위에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닮아 있었어요. 굳은 살에 위치며 손가락 끝에 갈라짐까지 마치 한 뿌리에서 나온 나뭇가지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아빠가 자기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허허 하고 짧은 헛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그동안 사사건건 뭐라고 하고 김서방 하면서 으름장만 놨던 거 다 자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 실은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랬던 거요. 아빠의 고백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재광 씨도 잔을 든 채 굳어버렸죠. 우리 정란이가 결혼한다고 자네 데려왔을 때 양복 쫙 빼입고 회사 다닌다는 말 들었을 때 속으로 얼마나 좋았나 몰라. 내 딸은 이제 길바닥 청소나 하는 아비 밑을 벗어나서 깨끗한 세상에서 살겠구나 싶어서. 근데 말이여, 자네를 볼 때마다 내 작업복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 자네는 번듯한데 나는 맨날 쓰레기 봉투나 만지는 사람 같아서
그게 자꾸 나를 작게 만들더라고. 아빠는 막걸리를 한 모금 들이켜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려서 자네 만날 때마다 기를 쓰고 양복 갈아입고 손이 부르트도록 2번씩 씻은겨. 냄새 날까봐 말이여. 우리 딸한테 사위한테 이 천한 냄새가 옮을까봐 내 자격지심을 그렇게라도 가리고 싶었던 거요. 아빠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65세 노인의 입에서 나온 자격지심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 그 원룸에서 말이요. 자네가 그 작업복 입고 무릎 꿇어 앉아 있는 걸 보는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 내가 평생 부끄럽다고 숨겼던 그 옷을 내 사위는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일부러 찾아서 입고 있었으니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내가 미안하네, 김서방. 장인이라는 놈이 사위 어깨가 얼마나 거시기 헌 줄도 모르고 빗자루질만 해댔으니. 아빠는 끝내 고개를 숙이고 사위의 거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얹으셨습니다. 재광 씨는 아무 말 없이 아빠의 손을 맞잡았어요. 아버님, 저 한 번도 아버님 직업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6개월 동안 그 일 하면서 아버님이 40년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어제 아버님이 빗자루 들고 달려오셨을 때 저는 아버님의 그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보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9살 운동회 날 아빠에게 작업복 입고 오지 말라고 했던 어린 날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아빠의 굽은 등이 왜 그렇게 외로워 보였는지, 왜 아빠가 그날 이후 학교에 한 번도 오지 않았는지, 47이 되어서야 그 가시 같은 진실을 오롯이 마주하게 된 거죠. 아빠는 사위의 손을 꽉 쥐고는 한참을 계시다 남편을 향해 처음으로 활짝 웃으셨습니다. 장인과 사위라는 거리감을 지우고 같은 길을 걷는 동료로, 진짜 가족으로 인정하신 거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저희 집 아침 풍경은 조금 변했어요. 재광 씨는 이제 양복 안에 작업복을 숨기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아정케어라고 적힌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죠. 남편은 그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발령을 받았고 이제는 어엿한 팀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자리를 정갈하게 닦아주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재광 씨는 출근 전에 거실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습관처럼 첫 번째는 깊게, 2번째는 살짝.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꾸준함이, 저 성실함이 우리 가족을 지켜온 진짜 힘이었다고요. 친정 아빠는 이제 수요일마다 떡봉지를 2개 들고 오십니다. 하나는 제 것, 하나는 사위 거죠. 아빠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올 때 양복으로 갈아입지 않으십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사위와 마주 앉아 편의점 캔커피를 나눠 마시는 게 아빠의 큰 즐거움이 되었거든요. 호주 시드니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들 병훈이는 가끔 영상통화로 할아버지와 아빠의 손을 봅니다. 두 남자의 거친 손이 식탁 위에서 나란히 막걸리 잔을 주고받는 걸 보며 병훈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아빠 손이랑 외할아버지 손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손인 거 알죠? 나도 나중에 그런 단단한 손을 가진 사람이 될게요. 그 말을 듣는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딸을 위해 빗자루를 들고 5층 복도를 달려오시던 다혈질 아빠와 양복 안에 작업복을 숨겨 입고 시체 냄새를 견디던 남편. 그 두 남자가 지켜낸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었음을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 집 식탁 위에는 오늘도 사람 냄새가 가득합니다. 조금은 거칠고 투박해도 서로의 굳은 살을 어루만질 줄 아는 진짜 가족의 냄새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인천 부평구에서 한정란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참, 웃음이 나다가도 어느새 코끝이 찡해지는 사연이었네요. 빗자루를 들고 5층까지 뛰어 올라온 친정 아버님의 그 마음, 그리고 가족 몰래 시체 냄새를 견뎌낸 남편분의 그 어깨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자격지심이라는 게 참 무섭지만 결국 그걸 녹이는 건 서로의 거친 손을 맞잡아주는 용기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차마 잡아주지 못한 거친 손이 있지는 않나요? 이번 기회에 서로의 손을 깊이 들여다보고 꼭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